밖에 세워두세요. 우린 저녁 식사 중이에요.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가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내 며느리.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애썼던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태평하게 저녁을 먹는 동안 나를 빗속에 서 있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나는 이미 그곳에서 3시간을 서 있었다. 3시간 동안 내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나는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 집은 내가 그들을 도와 사준 집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결심을.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나이는 69세입니다. 모든 것은 금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나는 마치 소녀처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3개월 동안 손자 준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따뜻해진다. 엄마, 오늘 저녁에 오세요. 정말 뵙고 싶어요. 나는 5년째 과부로 지내고 있다. 평생 나는 일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빵을 구워 팔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오직 민준이를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가정을 꾸린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다. 그들의 공과금, 아파트 대출금, 준서의 사립학교 학비,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연금과 저축에서 나갔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내 피부치, 내 삶의 의미였으니까 그날 나는 특히 정성껏 준비했다. 주름살에도 불구하고 나를 멋진 여성으로 느끼게 해주는 버건디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목에는 어떤 목도리보다 따뜻한 엄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할인해서 산 프랑스 향수를 살짝 뿌리니 저절로 허리가 펴지는 듯했다. 내 가족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시내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들러 준서가 마지막 통화에서 사달라고 했던 새로운 변신 로봇을 샀다. 오는 길에 프랑스 제과점에 들러 마카롱 한 상자도 샀다. 가연이가 아주 좋아하니까. 쇼핑백이 손가락을 파고들었고 팔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나는 늘 타던 버스에 올랐다. 45분 동안 나는 언제나처럼 창밖으로 훤히 아는 듯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준서가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다. 아름다운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맑은 하늘, 가벼운 바람. 마치 오래전 민준이가 어렸을 때 공원에서 함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그 시절 같았다. 나는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내렸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와 깨끗한 보도블록을 보며 언제나처럼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나도 투자했으니까 내가 도와서 여기서 살게 된 건데 정류장에서 내 블록을 걸어야 했다.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집. 내가 공동명의자로 등재된 바로 그 집이었다. 현관시계는 정확히 저녁 6시를 가리켰다. 초인종을 눌렀고 그때부터 나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문을 연 것은 가연이었다. 한 달 전 내가 선물한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하며 비켜서지도 않았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맞춰 오셨네요. 손님들이 와 계셔서요. 민준이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쇼핑백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네, 잠시만요. 민준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내 코앞에서 닫혔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안에서는 목소리,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음식 냄새, 축제 분위기가 풍겼다. 하지만 축제는 저 안에 있었고
나는 밖에 있었다. 5분, 10분, 15분. 나는 다시 초인종을 이번에는 민준이가 나왔다. 내 아들, 내 자랑,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 엄마, 아직 여기 계셨어요?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들아, 네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잖니. 내가 왔는데. 그는 마치 집 안 깊은 곳에서 조언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깨 너머로 힐끗 쳐다보았다. 있잖아요, 엄마. 가연이 친구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음식이 다 같이 먹기엔 부족해서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선물을 사고 버스를 갈아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었다. 하지만 네가 불렀잖아. 준서 선물도 가져왔는데. 알아요, 엄마. 그냥 지금은 좀 불편해서요. 그는 당황했다. 그의 등 뒤로 가연이가 레드 와인잔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님, 정말 오해가 있었나 봐요.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신경 써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모실게요. 그녀는 마치 내가 모두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인 양정중한 피곤함이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내가 짐덩어리인 것처럼. 나는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누구예요? 아니, 별거 아니야, 아들. 밥 먹어. 민준이가 대답했다. 별거 아니라니. 친할머니가. 별거 아니라니. 알았다. 나는 속삭였다. 갈게.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서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 시간에는 버스도 드물게 다녔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 드라이한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가랑비였지만 곧 장대비로 변했다. 내 버건디색 원피스는 순식간에 젖어버렸다. 나는 입구의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고 내 가족의 집문에 바싹 붙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 건배사, 나지막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였어? 자기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민준 씨, 어머님. 가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락도 없이 오셨어. 내가 초대했는데 내 아들이 자신 없게 중얼거렸다. 아, 민준 씨.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항상 트집 잡을 걸 찾으시잖아요. 집이 어떻다. 준서는 왜 그렇게 키우냐.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언제 트집을 잡았다고 평생 단 한마디도 싫은 소리 한 적 없이 칭찬하고 감싸주고 감탄하기만 했는데 게다가 가연이가 말을 이었다. 와인 한 잔만 마시면 감정적으로 변하고 날카로워지시는 거 알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나에게 와인은커녕 물 한 잔도 제대로 권한 적이 없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나는 젖은 조각상처럼 서서 내 집문 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빗속에서 저러다 몸 상하시면 어떡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물었다. 오버하지 마. 벌써 가셨을 거야. 당신 엄마 생각보다 강인한 분이셔.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마치 내가 돈을 보탠 이 대리석 현관에 발이 붙어버린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다. 몸이 떨렸지만 내면에서는 가지 말라는 고집이 버티고 있었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 마침내 문이 살짝 열렸다. 민준이가 내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짜증스러웠다. 엄마, 아직도 여기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아들아, 그냥 몸만 말리게 해줘. 아무에게도 방해 안 될게. 엄마,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네가 대학을 졸업하도록 밤낮으로 일했으며 지금도 이 집 대출금을 갚고 있는 여자라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시작이시네. 이것 때문에 가연이가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라마로 만드시잖아요. 약간의 존중을 바라는 게 드라마니? 내가 물었다.
나는 그냥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이니? 민준 씨, 문 닫아요. 찬 바람 다 들어오잖아. 식당에서 가연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문을 닫았다. 나는 빗속에 서서 눈물이 빗물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 쇼핑백은 젖어 흐물흐물해졌고 선물 포장지는 손 안에서 풀어졌다. 나는 식당 창가로 다가갔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했던 레이스 커튼 너머로 완벽한 그림이 보였다. 도자기 그릇이 놓인 식탁,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 사람들은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서는 어린이 의자에 앉아 얌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내 손자. 내가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들이 말하는 가장 비싼 학교에 학비를 내주던 아이. 할머니는 준서 사랑해. 나는 김서린 유리에 뺨을 대고 속삭였다. 그 순간 아이가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나, 발치에 젖은 쇼핑백을 둔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 접시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현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식당에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말이 들려왔다. 봐, 아직도 저기 계셔. 가연이가 친구에게 말하며 나를 가리켰다. 안 들여보낼 거야? 저분 다 젖으셨는데 절대 안 돼. 원하면 계속 서 있으라지. 조용한 저녁 시간을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래도 아이 할머니잖아. 복잡한 분이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셔. 들여보내면 소란 피우고 비난하고 불쌍한 척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거야. 됐어. 가연아. 그래도 민준이가 소심하게 끼어들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망치게 놔둘 거야? 당신 엄마는 생각날 때마다 불쑥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해. 하지만 내가 오시라고 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늘 그렇듯 엄마가 안쓰러워서 부른 거잖아. 이제 이 꼴 좀 봐. 손님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아이는 집중 못 하잖아. 아빠, 왜 할머니 못 들어오게 해요? 준서가 물었다. 어른들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 아가, 할머니는 곧 가실 거야. 가연이가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마치 고통이 나를 땅에 못 박은 것 같았다. 또 이 시간이 지났다. 장대비는 그치지 않았다. 손가락 감각이 이미 없어졌다. 추위가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몸이 포기한 듯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영혼은 마지막 남은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3시간 180분 동안 나는 빗속에 서 있었다. 내 가족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얼굴의 화장은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갔다. 버건디색 원피스는 차갑고 축축한 두 번째 피부가 되었다. 선물 봉투는 죽처럼 변했다. 포장지는 풀어지고 로봇 상자는 흠뻑 젖었다. 마카롱은 형체 없는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비도 추위도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온 명확한 깨달음이었다. 내 가족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했다. 민준이일까? 하지만 가연이었다. 한 손에는 레드와인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창가의 커튼을 걷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나, 발치에 풀어헤쳐진 쇼핑백을 둔 나를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동정이나 당황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의 만족스럽고 느긋한 미소였다. 잠시 연극을 감상하듯 서 있다가 커튼을 놓고 식탁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저기 계셔? 친구가 물었다. 응, 버려진 강아지 같네. 가연이가 킥킥거렸다. 괜찮아. 지치면 가겠지. 전혀 안쓰럽지 않아? 안쓰럽다고? 전혀. 저건 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야. 쇼라고. 쇼, 연기라. 평생 내가 할 줄 아는 건 단 하나.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내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 했어. 몇 가지 도와줬다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불쑥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몇 가지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마치 내가 매달 보내는 150만 원이 푼돈인 것처럼. 아파트 대출금, 준서학비, 보험료, 그들의 신용카드 값이 모두 사소한 일인 것처럼 나라면 들여보냈을 텐데 친구가 자신 없게 말했다. 빗속에서 너무 끔찍해 보여. 네가 내 입장이 아니라서 다행이네. 가연이가 쏘아붙였다. 여긴 내 집이고 누구를 드릴지는 내가 정해. 식당에 민준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가연아, 벌써 9시야. 엄마가 3시간째 장대비 속에 계셔. 저러다 병나시겠어. 가시라 그래. 아무도 안 붙잡아. 지금 시간에 타고 갈 것도 없어. 버스도 끊겼다고. 택시 부르시라 그래. 아니면 걸어가시든가. 내 문제 아니야. 우리 집까지 16km를 걸어가라고? 택시를 타려면 내 지갑에 남은 돈 전부를 써야 했다. 가연아, 제발.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잖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그녀가 잘라 말했다. 우리가 굽실거려야 하는 희생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준서가 다시 창가로 달려왔다. 할머니, 박선자 할머니. 아이가 유리에 손바닥을 붙였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나를 봤어? 부르고 있어. 하지만 가연이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준서야 안 돼. 할머니는 지금 관심을 끌려고 연극하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비가 오고 할머니가 다 젖었잖아요. 어른들은 가끔 동정받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단다. 할머니는 연극이 끝나면 가실 거야. 히스테리. 연극이라. 나는 단지 몸을 말리고 내 흰머리를 5분만이라도 존중해달라는 단 하나의 부탁으로 빗속에 서 있었을 뿐이다. 민준 씨, 애 좀 봐요. 가연이가 명령했다. 이리 와, 준서. 아들이 불렀다. 할머니는 그냥 놔둬. 준서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나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보았다. 당혹감, 슬픔, 그리고 두려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까봐 두려워하고 할머니를 편들어주지 못해 두려워하는 그 눈빛. 그 후로는 쏟아지는 빗물이 귀에 들리는 소음처럼 느껴졌고 내면에는 갑자기 결정이 태어나는 그런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젖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매로 화면을 닦았다. 빗방울 때문에 희미한 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거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기어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이 저녁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다. 창밖에 와인이나 등불 때문이 아니었다. 칼날처럼 명확한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은행 번호를 눌렀다. 비가 스피커를 적시지 않도록 휴대폰을 귀에 바싹 갖다 댔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은행 고객 지원센터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추위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다. 계좌 몇 개를 정지하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소매로 화면의 물방울을 닦으며 불러주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고객님, 본인명의 계좌 1개와 공동명의 계좌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히 어떤 계좌를 정지하시겠습니까? 나는 식당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가연이는 디저트를 식탁에 놓고 있었고 민준이는 손님 중 누군가와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제가 명의자 또는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요. 목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 끝자리 4587, 적금 계좌 2841, 공동명의 계좌 7890과 5432입니다. 또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공동 채무자이시며 카드 2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부 정지해 주세요.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업무 기록상 필요해서요.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의심돼서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정지 시점부터 고객님의 서면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계좌에서 현금 인출, 이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 번호는 789, 456입니다. 처리에는 최대 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처리되었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저녁 내내 처음으로 조용해졌. 오랜 병을 앓고 난 후처럼 몸은 나른했지만 숨쉬기는 편안했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비상 상황처럼 끈질기게 이번에는 가연이가 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짜증이, 눈에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박 여사님,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의 어느 부분을 못 알아들으셨나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단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에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작별 인사요? 네, 제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눈물이나 애원을 예상한 듯 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이제야 그걸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여전히 평온하게 심지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당신들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연이가 눈썹을 치켜떴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될 시간이란 거죠. 유익한 경험이 될 거예요. 민준이가 나타났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가시는 거예요? 택시비 드릴까요? 이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단 한 푼도요. 드라마 좀 그만 만들어요. 가연이가 손을 내저었다. 내일 얘기해요. 내일은 현실과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현관을 내려와 젖은 길을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비는 행인들의 우산 위로 소리를 냈고 가로등은 아스팔트 위에 떨리는 황금빛 웅덩이를 만들었다. 쇼핑백은 손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원피스가 등에 달라붙었지만 나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가벼움을 느꼈다. 어디선가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집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내 자리가 없었던 축제를 계속하는 것처럼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택시로 걸어가는 동안 손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고객님의 계좌와 카드가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별도의 해제 요청 시까지 모든 거래가 거절됩니다. 나는 악의 없이 승리감 없이 그저 솔직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날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나는 평온하게 잠에서 마치 장대비가 화장뿐 아니라 내가 수년간 살아온 끈적한 불안감까지 씻어낸 것 같았다.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고 토스트에 잼을 발라 발코니로 나갔다. 해는 이미 건물들 사이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휴대폰은 옆에 놓여 있었고 조용했다. 잘 도착했냐? 엄마, 미안해 같은 연락은 없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남의 요청 없이 보내는 정말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이었다. 9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종이봉투를 든 영희 씨가 서 있었다. 언니, 좋은 아침.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마치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아.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나는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과장 없이, 눈물 없이, 있는 그대로, 전화, 문, 비, 3시간, 커튼 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은행에 전화했던 일까지. 영희 씨는 눈을 점점 크게 뜨며 들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언니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어제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마치 울리는 법을 다시 기억해낸 것처럼. 민준이었다. 영희 씨가 윙크했다. 받아봐. 이제 재미있어질 거야. 여보세요.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카드가 안 긁힌대요. 가연이가 가게에 있는데 결제가 안 된대요. 은행에서는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고요. 그래?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엄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건 내 돈이니까. 민준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는 부양하고 싶지 않구나. 그만하세요. 가연이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지? 내가 말했다. 그래서 결심한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린 내야 할 돈도 있고, 약속도 있고, 준서 학교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너희 어른들의 문제야. 몇 초간 조용했다. 그의 숨소리만 들렸. 저희가 가서 얘기할게요. 제발요. 나는 너희 집에 가지 않을 거다. 내가 대답했다. 가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릎 꿇고 어제 뱉었던 모든 말에 대해 하나하나 사과하는 것. 엄마, 걔한테 굴욕을 주려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것뿐이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굴욕을 당했잖니. 알았어요. 저희가 갈게요. 그가 포기했다. 제발 성급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민준아, 내가 말을 끊었다. 성급한 행동은 어제였지. 오늘은 규칙을 정할 차례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영희 씨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브라보. 이게 바로 목소리지. 이건 목소리가 아니야. 내가 미소 지었다. 마침내 척추가 제자리를 찾은 거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당에 그들의 차가 멈춰 섰다. 민준이가 빠른 걸음으로 나와 아파트 입구를 둘러보았다. 가연이가 뒤따랐다. 눈은 퉁퉁 붓고 화장은 번져서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안전고리만 건 채문을 열었다. 영희 씨는 내 등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민준이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얘기하자. 여기서, 이 문 앞에서. 영희 씨는 증인으로 계실 거야. 무슨 증인이요? 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앞으로 오갈 말에 대한 증인. 내가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믿지 않거든.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판의 규칙을 인정하는 듯 했다. 박 여사님, 가연이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신경이 예민했고 손님들도 계셨고 제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 용서하세요. 정확히 무슨 말을 심하게 했지? 내가 물었다. 반복해봐. 시간을 잘못 맞춰 오셨다고 한 거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격이 복잡하시다고 한 거요.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 같다는 말은 어디다 빼먹었니? 영희 씨가 나지막이 거들었다. 가연이는 움찔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녀는 발뺌하려 했다. 했어. 그리고 다른 말도 많이 했지. 내가 말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사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야. 그건 변명이지. 가연이는 울기 시작했다.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억척스럽고 꺽꺽대는 울음이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녀가 바닥을 보며 겨우 말했다. 이해하길 바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길 바라. 어른답게. 나는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리고 시선으로 문 앞 타일을 가리켰다.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어제 저에게 뱉었던 모든 말에 대해
하나하나 소리내어 사과하세요. 그건 굴욕적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돈을 내주는 집 문 앞에서 3시간 동안 차가운 장대비를 맞고 서 있던 것만큼 굴욕적일 뿐이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선택지는 하나야. 어른답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대화는 끝이야.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연아.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시선을 피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가연이는 내 집 문 앞, 내가 몇 년 전 직접 깔았던 바로 그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님, 빗속에 내버려 둬서 죄송합니다. 계속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연기하고 쇼를 한다고 말한 것 죄송합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버려진 강아지 같다고 한 것, 성격이 복잡하다고 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한 것, 무례하게 군 것,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인정하지 않은 것 모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물었다. 다시는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할게요. 나는 영희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이 들었어. 일어나. 가연이는 힘겹게 일어나 무릎을 털었다. 시선은 마치 꾸중 듣는 여학생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준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눈이 붉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처음 본 사람처럼. 이제 이부다. 내가 말했다. 규칙을 말할 테니 듣고 동의하면 네라고 대답해. 아니면 대화는 끝이야.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 동의하나? 네.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 내 도움은 오직 준서의 기본적인 필요에만 한정된다. 학교, 식비, 의복, 모든 학원, 과외, 수영장은 너희가 자립할 때까지 너희 돈으로 해결해. 알겠습니다. 가연이가 속삭였다. 셋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외식,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여행, 내 돈으로 사는 명품은 일절 금지다. 끝. 네. 민준이가 숨을 내쉬었다. 넷째, 가연아, 너에게는 정확히 30일의 시간이 있다. 무슨 일이든 정직한 일자리를 구해. 구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은 완전히 중단된다. 30일. 그녀는 움찔했다. 알겠습니다. 다섯째, 나를 방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초대가 있을 때 약속된 시간에만 가능하다. 언제든 오세요. 해놓고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조용한 대답. 여섯째, 나를 집에 부를 때 그곳에는 굴욕이 있을 자리가 없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알겠나? 네. 일곱째, 가연아, 너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라.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덟째, 적금 통장을 개설해서 어떤 수입이든 10%를 저축해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삶을 사는 법을 배워. 네. 민준이가 말했다. 그 대답에는 마치 단단한 무언가를 붙잡은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아홉째, 새로운 신용카드는 단 한 장도 만들지 마. 버는 만큼만 써. 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나에 대한 단 한 번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 경우 모든 것은 영원히 끝난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내가 말했다. 영희 씨, 증인으로서 이들이 10가지 항목에 모두 동의한 것을 확인했죠. 가연이가 흐느꼈다. 박 여사님, 그럼 계좌는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봤을 때 내가 대답했다. 일자리, 진정한 존중, 그리고 제대로 된 씀씀이. 하지만 저희는 민준이가 당황하며 지갑을 뒤졌다. 저는 5천 원밖에 없어요. 저는 7,500원이요. 가연이가 속삭였다. 마치 그 고백이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듯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나눴을지 배우도록 해. 내가 말했다. 당신들 삶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박 여사님, 가연이가 눈을 들었다. 만약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럼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고 준서는 일반 공립학교로 보내. 이 나라의 절반이 그렇게 살아. 그건 끔찍한 일이 아니야. 끔찍한 건 늙은 부모에게 빌부터 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들었어, 가연아?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해낼 수 있겠지. 내가 말했다. 원한다면. 그들은 마치 벌받는 학생들처럼 정원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희 씨는 고소해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을 기록하듯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성장은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다. 박 여사님, 가연이가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벌떡 일어섰다. 약속할게요. 취직할게요.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약속은 공기 같은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나는 행동을 원해. 그럼 이건 계약이네요. 민준이가 결론을 내렸다. 계약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0번째 조항을 기억해. 나는 문을 닫았다. 현관에서는 아직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윽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 씨가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갑자기 나를 힘껏 껴안았다. 언니, 언니 자신을 구한 거야. 그리고 어쩌면 아들까지도 두고 봐야지. 내가 말했다. 이제 공은 그들 쪽으로 넘어갔어. 날들은 조용히 흘러갔다. 마치 누군가 부탁과 불평, 돈 좀 보내주세요. 라는 오래된 소음을 꺼버린 것 같았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저녁에는 영희 씨와 차를 마셨다. 아파트 이웃들은 나를 쳐다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4층 아주머니는 계단에서 속삭였다. 잘하셨어요, 방 여사님. 수도꼭지는 제때 잠가야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단호한 소리였다. 나는 시계를 보고 손에 든 수건을 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갔다. 외시경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전고리를 풀었다. 문 뒤에는 가연이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는 회색 그늘이 져 있었다. 코트는 열려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박 여사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이 문 앞에서 내가 말했다. 안으로는 안 돼. 개인적인 얘기예요. 손님들 앞에서 나에 대해 온갖 말을 다 한 이후로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건 남지 않았어.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매일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35살이고 8년 동안 아무 데서도 일하지 않았어요.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뭘 했지? 가연이는 눈을 깜빡였다. 채용 공고를 찾아봤어요. 이력서 얘기가 아니야. 네가 나에게 준 굴욕에 대해 묻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네 저녁 식사에 왔던 모든 사람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해. 3시간 동안 나를 자기 집 문 앞에서 장대비 속에 세워두고 개에 비유하고 쇼를 한다고 불렀다고. 그건 오해가 아니라 무례함이었다고 말이야. 그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빗속에 서 있던 것만큼 창피할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바로잡고 싶으면 진실부터 시작해. 가연이는 소매로 뺨을 닦았다. 제가 그렇게 하면
계좌를 풀어주실 건가요? 그건 첫걸음일 뿐 충분하지는 않아. 또 뭐가 있는데요? 진짜 구직 활동. 소파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거. 회사 문을 두드리고 인사과를 찾아가고 입구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는 것. 어떤 정직한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어떤 일이든요? 어떤 일이든. 청소든 카페 서빙이든 가게 계산원이든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런 일들은 굴욕적이에요. 나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내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도록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을 닦았어. 굴욕적인 건 노동이 아니야.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태도가 굴욕적인 거지. 가연이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노력해볼게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너에게는 25일이 남았어. 내가 말했다. 어떤 공식적인 일이든 구하고 증거를 가져와. 재직증명서, 계약서, 첫 급여 명세서 같은 것들. 만약 못하면 그때는 민준이가 가족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안 된 여자와 계속 살고 싶은지 결정하게 될 거야. 그녀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럴 필요도 없을 거야. 그 애가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 가연이는 석고상처럼 창백해져서 거의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이틀 후 민준이가 찾아왔다. 늙고 조용해진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죄책감 어린 부드러움을 띠고 있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렴. 나는 주전자를 올리며 말했다. 그는 내 작은 방에 앉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집은 항상 이렇게 아늑하네요. 왜 전에는 이걸 몰랐을까요? 내가 돈 내주는 집에 살았기 때문이지. 나는 악의 없이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엄마가 옳았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돈이 없어지니 며칠 만에 가연이가 폭발했어요. 소리 지르더라고요. 당신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침을 삼켰다. 자기는 내가 부자 엄마를 둬서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찔렸다. 그 말을 듣고도 몇 년 동안 잠자코 있었니, 민준아. 저는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니었어요. 이혼하는 게 무서워요. 준서를 뺏길까봐, 양육비 소송에 휘말릴까봐 무서워요. 무서운 건 장례식 후에 혼자 묘지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파괴적인 거지. 준서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사랑받는 곳에서 크는 게 더 나아. 민준이가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떨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대답했다. 나도 강하게 태어난 게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렇게 된 거지. 이제 너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선자님, 준서 학교 교장입니다. 이번 달 학비가 납부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 금액이 얼마죠? 18만 원입니다. 연체 이자 12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금요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완납시까지 아이를 잠시 등교 중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돈 있어? 아니요, 엄마. 아시잖아요. 그럼 가연이에게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야. 일자리를 구하든지 아니면 준서는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거야. 안 돼요. 제 아들이잖아요. 엄마 손자고요. 더더욱 나는 그 애 부모가 남에게 빌부터 사는 동안 그 애의 지위를 위해 돈을 낼 생각이 없어. 무료 학교에도 좋은 아이들은 많아.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맹세할게요. 약속은 끝났어, 민준아. 이제는 행동뿐이야. 그는 마치 몸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다시 주저앉았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집에 가서 똑바로 말해. 당신에게 72시간이 있어. 아니, 3일. 그때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너무 가혹해요. 가혹한 건 엄마를 빗속에 내버려 두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질서를 바로잡는 것뿐이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 제가 떠나면 도와주실 거예요? 준서는 도와줄게. 더 저렴한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도와주겠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허세 없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 받아들일게요. 둘째, 내 노동과 내 경계에 대한 존중. 항상 받아들일게요. 셋째, 내 인생에 여자가 생긴다면 그녀는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존중해야 해. 전부 받아들일게요, 엄마. 그는 일어섰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반반 섞여 있었다. 마치 물에 처음 뛰어들기 전처럼. 가서 얘기해 볼게요. 가부렴 내가 말했다. 다음은 내 차례야. 나는 혼자 남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이제 많은 것이 결정될 거야. 나는 차를 따르며 생각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시계가 11시 10분 전을 가리킬 때 누군가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나고 거친 두드림이었다. 문 열어요, 박 여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찢어질 듯 소리쳤다. 당장 문 열어요. 누군가 문을 주먹으로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안전고리가 떨렸다. 나는 고리를 풀고 문을 살짝 열었다. 문 앞에는 가연이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쉰 목소리. 어떻게 감히 민준 씨를 저한테서 등 돌리게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제가 3일 안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애에게 어른의 결정에는 어른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상기시켜줬을 뿐이야.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녀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건 내가 아니라 무례함과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삶이야. 내가 대답했다. 내일 가서 일자리를 찾아. 어떤 정직한 일이든. 금요일의 결과를 보여줘. 싫다면요?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신 손자잖아요. 내 손자에게는 정직하고 평온한 삶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네가 금요일까지 일하러 가지 않으면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로만 돈을 풀 거야. 민준이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걸 돕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주 빨리 알게 될 거야. 가연이는 새하얗게 질렸다. 저한테서 준서를 빼앗아 가시겠다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아무도 누구를 빼앗아 가지 않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를 부양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노동을 회피하는 사람의 편을 잘 들어주지 않지. 증거는 간단해. 취업, 안정성, 가족에 대한 존중. 그걸 보여주면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물에 뛰어들기 전처럼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나는 문을 닫고 차가운 문설주에 손바닥을 기댔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피로감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그런 피로감 뒤에는 깊은 잠이 찾아왔다. 아침에 나는 언제나처럼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날은 맑고 상쾌했다. 그때 마당에서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평범한 코트를 입은 가연이가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마도 지난 8년간 처음으로 그녀가 쇼핑이 아닌 일 때문에 걷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날들은 차분하게 흘러갔다. 민준이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중이에요. 강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답장했다. 강하다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직하다는 뜻이야. 저녁에는 영희 씨가 파일을 들고 찾아왔다. 부엌에 앉아 물가와 그녀의 계속 물이 새는 수도꼭지, 그리고 베개 밑에 휴대폰을 두지 않고 잠드는 나의 새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용한 삶은 치유에 힘이 있었다. 수요일 늦은 저녁, 민준이가 전화했다. 엄마, 가연이가 돌아다니면서 묻고 지원서를 내고 있어요. 힘들어하지만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직업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계약서, 서류가 필요해. 그리고 평범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 정직한 노동은 사람을 빛나게 하지 창피하게 만들지 않아. 알겠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목요일은 잡다한 일로 바빴다. 겨울옷, 옷장을 정리하고 낡은 상자들을 내다버리고 병원에 전화했다. 심장내과 예약을 확인했다. 밤에는 다시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장대비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 이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대비는 끝난다. 금요일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내가 막 주전자를 올렸을 때 아침 7시의 문에서 조용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한 번. 그리고 짧고 서두르는 소리가 또 한 번. 나는 수건에 손을 닦고 외시경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멈춰 섰다. 외시경 너머로 민준이가 한 손으로는 준서를 잡고 다른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신발 벗고 들어와. 욕실에 따뜻한 수건 있어. 민준이는 벽에 여행 가방을 세워두고 재킷을 벗었다. 준서는 나에게 꼭 안겼다. 아이에게서는 샴푸 냄새와 차가운 아침 공기 냄새가 났다. 무슨 일이니? 나는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리며 물었다. 가연이가 취직했어요. 민준이가 지친 듯 헛웃음을 쳤다. 카페 서빙으로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러더군요. 하루 8시간씩 서서 푼돈이나 세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당신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선택은 끝났네. 내가 말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선택은 말뿐만 아니라 결과도 따른다고요.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가연이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어요. 준서는 이 꼴을 보지 않게 하려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준서가 진지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옆에 쭈그려 앉아 아이를 안아주었다. 사랑하지, 준서야. 그냥 어른들은 가끔 함께 사는 법을 모를 때가 있단다.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너는 아빠랑 할머니랑 필요한 만큼 같이 있을 거야. 여기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할머니는 오래 안아줘요. 아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에 또 하나의 무거운 돌을 치워준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가연이라고 떠 있었다. 민준이가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았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내가 말했다. 여보세요, 민준 씨. 가연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날카롭게 울렸다. 당신 어머님 댁에 있어? 응. 당장 준서 돌려보내. 준서는 나랑 같이 있어. 잠시 엄마 집에 와 있는 거야. 그건 불법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법원에 고소할 거야. 가연아.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도 내 아이를 빼앗지 않아. 하지만 네가 집을 나갔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도 생각해 볼 점이 많겠지. 참견하지 마세요.
그녀가 격앙되어 소리쳤다. 이건 내 가족 문제예요. 가족은 존중과 책임감으로 유지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너에게는 두 단어 모두 낯설겠지만 박 여사님, 선생님 노릇 그만하세요. 돈이나 돌려주시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예요.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내가 말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민준이에게도 두고 보죠. 가연이가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 전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엄마, 며칠만 여기서 지낼게요.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요. 그는 단어를 찾았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조건은 알지?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치 부리지 않고 엄마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제 인생에 누군가 나타나면 우리 가족 안에서 엄마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가연이를 궁지로 몰지 마. 일하게도. 만약 잘 해낸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이미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을 테고. 우리는 셋이서 아침 식사를 했다. 나와 민준이, 준서, 그리고 침묵과 생각을 위한 자리를 항상 마련해주는 두 개의 빈 의자. 그 후 나는 간이 침대에 깨끗한 침구를 깔고 준서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공책과 색연필을 주었다. 우리의 계획을 그리는 거야. 내가 말했다. 오늘 어디에 가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만들지. 만두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영희 이모네 집처럼 자두파이도요. 좋아. 정오 무렵 준서는 이미 카펫 위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준이는 손님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저 싱크대 옆에 나란히 섰어야 했던 아들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집이 다시 집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녁 무렵 영희 씨가 전화했다. 나 아래인데 파이 좀 가져다 줄게. 들어와. 내가 말했고 1분 뒤 부엌에는 따뜻한 자두와 계피 냄새가 퍼졌다. 어머, 준서가 와 있네. 그녀가 반가워했다. 안녕, 꼬마 신사. 우리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오늘 할 중요한 일이요. 아이가 의젓하게 말했다. 옳지, 영희 씨가 윙크했다. 계획이 반이야. 민준이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계단으로 나가 짧게 통화하고 돌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평온했다. 가연이 일하고 있대요. 이렇게 피곤한 적도, 이렇게 화가 난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와서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요. 일단 교대 근무부터 마치라고 해. 내가 말했다. 어쩌면 피로가 말보다 더 빨리 존중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 밤에 준서는 내 낡은 베개에 코를 밟고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바로 잠들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창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빗소리처럼 평온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해 그리고 명백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미 용서했다. 내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고통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토요일 아침은 낯설게 활기찼다. 준서는 내가 반죽하는 것을 도왔고 테이블에 밀가루를 어찌나 열심히 뿌리는지 재채기를 하고 웃었다. 민준이는 우유와 빵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꽃을 들고 돌아왔다. 지하철역 가판대에서 산 평범한 곽꽃이었다. 그는 내 남편 사진 옆에 꽃을 놓았다. 아빠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좋아하셨겠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목이 순간 메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어떤 솔직한 명료함 때문이었다.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점심때쯤 인터폰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길고 집요하게. 그리고 바로 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날카롭고 요구하는 듯한 소리.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주먹에 모아
쇠문에 내리치는 것 같았다. 열어. 민준이가 속삭였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나는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계단에는 가연이가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어두운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든 여자가 있었다. 가연이는 마치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처럼 턱을 치켜들고 초인종 버튼을 다시 길게 도전적으로 눌렀다. 나는 다시 외시경에 눈을 댔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가연이 그 옆에 어두운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든 여자. 가연이의 얼굴은 싸움을 앞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문을 뚫을 듯 울렸다. 열게. 내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조용히 얘기할 거야. 나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가연이가 턱을 치켜들었다. 제 아이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당장 준서를 돌려주세요. 준서는 아빠랑 같이 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도 붙잡고 있지 않아. 이분은 안톤 씨예요. 그녀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증인이죠. 그리고 이분은 옥사나 변호사님이세요. 지금 당장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에 갈 거예요. 좋아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차근차근하죠. 법원 판결문이 있나요? 지금 당장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라는 아동보호기관의 명령서가 있나요? 서류 가방을 든 여자가 발을 동동 굴렀다. 판결문은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이건 가족 간의 분쟁이군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고 아빠는 안정된 주거, 규칙적인 생활, 아침 식사, 마른 옷을 제공하고 있어요. 엄마는 어제 친구 집으로 갔고 오늘은 카페에서 첫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당신이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가연이가 움찔했다. 내 손자의 평온을 지키고 문 앞에서 소리치는 것에 굴하지 않을 권한은 있지. 법대로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걸든 경찰서에 가든. 하지만 히스테리는 부리지 마. 민준이가 옆으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가연아, 준서는 오늘 엄마 집에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내 집으로 돌아갈 거고. 너는 근무 중이니 일해. 저녁에 조용히 얘기하자. 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준서가 내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그녀는 팔을 뻗었지만 나는 시선으로 제지했다. 아이 앞에서는 소란 피우지 마. 아니면 문 닫을 거야.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여러분, 감정은 배제합시다.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만남 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연이가 쏘아붙였다. 그럼 시작해.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준비됐어.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연이의 눈에는 분노, 서운함,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근무가 있지만 저녁에 와서 결정할게요. 저녁에 아무나 드나드는 곳으로 만들지 마. 내가 대답했다. 미리 전화해. 문이 닫혔다. 나는 문설주에 손바닥을 대고 서서 숨을 들이쉬었다. 부엌에서는 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렸고 테이블 위에서는 차가 식고 있었다. 민준이가 준서를 안았다. 잘했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소리치지 않고 할 말만 했네. 배우고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 후 며칠은 익숙한 공포 없이 어딘가 새롭게 흘러갔다. 민준이는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청서를 낸 뒤 법원에도 접수했다. 임시 면접, 교섭 순서를 정했다. 주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만남은 합의하에 가연이는 근무를 계속했다. 때로는 버티다가도 때로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출근했다. 나는 약속했던 것만 풀어주었다. 준서의 기본적인 생활비, 학교 급식비, 계절에 맞는 신발, 약값.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머지를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힘이라는 단 하나의 원천만이 있었다. 학교 문제도 제자리를 찾았다. 교장 선생님이 전화했다. 박 선자님 준서를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것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애는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준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적응했다. 친구도 금방 사귀었고 마당의 축구장은 그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호는 모든 그런 일들이 그렇듯 재판, 연기, 서류 작업으로 길어졌다. 판사는 건조하고 주에 깊게 들었다. 사실은 간단했다.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과 주거가 있었다. 어머니는 최근에 취직했지만 근무 일정이 불안정했다. 할머니는 압박이나 감정 기복 없이 아이를 지원했다. 법원은 면접 교섭 순서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양육비를 정했다. 가연이는 법정을 나오며 건조하게 축하해요. 라고 말하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다. 민준이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숨 쉬자. 그 후 모든 것이 평범해졌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소중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았다. 지위를 위한 외식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유행하는 물건도 없이 나는 은행이기를 그만두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저축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겨울에는 준서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 봄에는 창가에 파슬리를 심었다. 일요일마다 민준이는 그의 아버지 사진 앞에 평범한 곽꽃을 가져다 놓으며 매번 똑같은 말을 했다. 아빠가 지금 이 모습을 좋아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야기는 아파트에 그리고 동네에 알려졌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차 한잔하며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다. 그 차담에서 자연스럽게 피닉스라는 우리 카카오톡 단체방이 생겨났다. 내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지만 자식들은 늘 바쁘다는 이야기, 10년, 20년씩 푼돈만 보태주며 사는 이야기, 아니라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우리는 함께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분이 찾아왔다. 박선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처럼 조용히 소란 없이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족 간의 재정적 압박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일주일에 20시간이면 딱 좋겠네요. 그 일은 힘들지 않고 올바른 일이었다. 나는 앉아서 듣고 눈을 마주치며 내가 직접 겪어야 했던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은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머릿수건을 단단히 맨 여성들이 조금 더 허리를 펴고 돌아갔다. 그것이 알람보다 일찍 일어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수익이었다. 가연이는 돌아오려 애썼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전화하기도 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때로는 근무 후에 지친 모습으로 값싼 매니큐어를 바르고 와서 언젠가 내가 서 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준서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은 30분 정도 산책했다.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 나는 존중은 말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행동, 그리고 집안의 평온이야라는 한마디로 주제를 닫았다. 그녀가 바로 잘 해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알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1년이 지났. 민준이는 승진하여 부서장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더 가까이 이사했다. 그는 내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었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서는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자랐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박선자 할머님, 손주분이 반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아이 중 하나예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나는 멋쩍어서 전화를 끊고 한때 차가운 현관에서 떨던 바로 그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 손은 문설주를 붙잡는 대신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또 1년이 지나고 영희 씨가 내게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우편함이 헷갈렸다고 했다. 가연이의 필체였다. 박 여사님 2년이 지났네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하면서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평범한 회계사예요. 그는 제 말솜씨나 가진 것이 아니라 제 대화와 지친 손을 사랑해줘요.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압니다. 그때 여사님은 제가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만큼만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떤 상처는 침묵 속에서 아문다. 나는 74세다.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사치도 거짓된 분주함도 없다. 제주도에 다녀왔다. 생전 처음으로 엽서가 아닌 진짜 바다를 보았다. 중고차를 한 대 사서 이웃들과 밭에 다니고 있다. 거울 속에는 같은 여자가 있지만 눈빛이 다르다. 평온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친절함과 참을성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피닉스 모임에 80세의 김정숙 씨가 왔다. 자기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아들이 잠시 명의만 이전한다고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녀를 밭에 있는 창고에 살게 하며 5 손주를 돌보게 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손가방을 꽉 쥐며 물었다. 저는 69세에 시작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어르신께는 시간이 충분해요. 온전한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적처럼 간직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저녁에 준서와 숙제를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물어보니? 옛날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칠 때 아빠가 가만히 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너는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네가 이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언젠가 실수하게 되면 내가 상기시켜 줄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에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굴욕당하지 않는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느꼈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무엇을 후회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사랑과 타인의 편의를 너무 오랫동안 혼동했던 것을 후회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옳았어요. 그 비 오는 밤에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거짓된 삶에서 구해냈고 손자에게 소리 없는 집을 지켜주었으며 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현금 인출기도 복잡한 사람도 아닌 박선자라는 이름을요.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부엌의 숟가락처럼 단순하고 빛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것은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꿋꿋하고 차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당신을 짓밟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분수에 맞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